지금부터 여섯 번째 강의, 국제기구론 여섯 번째 강의, 지역기구의 이해를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강의를 맡은 이준영 박사라고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지난번 UN에 이어서 지역기구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역기구의 근원과 또 역학관계, 또 구체적인 지역들,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주의의 영향에 대한 평가와 지역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이 지역주의 지역 기구들과 또 글로벌 거버넌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또 지역 및 하위 지역 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이전에도 이제 초기 정치 경제 공동체들은 모두 다 지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술의 발전이 진전되면서 이제 더욱더 지역 안보 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 및 사회 협력에 대한 측면의 강조가 실제적으로 국제기구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번 강의에서 다뤘었던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여러 개의 지역 경제위원회가 이러한 목적들로 창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은행도 1950년대, 1960년대 집중적으로 창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이제 지역주의, 지역 기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형태는 서로 다른 두 수준 간의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지금까지 맺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맺어갈 예정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지역 기구들 간의 협력의 영역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지역 기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협력을 먼저 시작을 하기 위해서 발족이 되었다가 점차 안보나 인권 등 그 협력의 내용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기구 같은 경우에는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또 경제 협력이나 또 다른 어떤 협력적인 이슈들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로 나오는 것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유럽 지역 기구, 또 아시아 지역 기구, 또 아프리카 지역 기구, 또 중동의 지역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또 물론 미주 기구도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지역마다 다른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유럽 지역 기구, 또 아시아 지역 기구, 또 아프리카 지역 기구 이렇게 다양한 지역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연구자들이 대조하기로 이제 유럽에서의 지역기구와 또 아시아의 지역기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지역의 경우 집행력을 갖춘 법원이 있고 또 가중 다수결제 그리고 어, 광범위한 투명성과 감독 체제 또 규칙과 규제의 치밀한 법률 체계 또 회원국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주권 침해를 포함하는 관료적 법적 기구 창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럽연합이라는 또 유럽 지역 내에 다른 기구들을 보게 될 건데요. 한편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지역 기구들은 이런 앞서 설명드렸던 유럽 지역 기구들에 비해서 합의적인 의사결정을 취하는 방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협의 사항이 더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회원국이 제한적 관여, 서로 상대국의 내정 불간섭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지역 기구 연구의 시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기구의 경우에는 이제 회원국의 제한된 자원들 그리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특별히 또 설립하는 당시에 또 주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특별히 국경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간의 정체성을 공유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지역 기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 기구 간의 어떤 특별한 비교 연구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를 비교 지역주의 연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로 이런 지역기구들 간의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역기구들의 어떤 흥망성쇠 과정들, 그리고 역학관계, 지역 거버넌스의 협력의 현황과 범위, 구조, 또 공유된 전체성에 대한 이런 연구들, 어떤 특징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비교지역주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 많은 지역 기구들, 어떤 소 지역 기구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새로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터치는 하진 않겠지만, 이 기구가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배경과 어떤 역사, 그리고 이 기구의 전망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본 강의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런 지역 기구들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될 때 어떠한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 통찰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기구들이 에 대한 개관 정도의 내용으로 본 강의를 꾸며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지역주의 근원과 또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연구보다 그 전에 지역기구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 지역기구가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의의 근원은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와 국가들, 그 주변 국가들 간의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리적 분포, 이런 보다 효율적인 문제 대처를 위해서 지역 기구가 형성되고, 또 이렇게 지역 기구에 참여하려는 동인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은 지역주의 발전에 대해서 충분한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지역 내 상호 의존 그리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역동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역동적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지역 어, 기후가 형성되는 과정이 단방향적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례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라는 지역, 우리가 유럽이라는 지역, 또 미주라는 지역을 설명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리적으로 또 어느 국가에서 어느 국가까지가 이 기구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쟁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단 하나의 절대적 지표가 없다는 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라는 것은 전통적인 정의에 의하면 이제 참여 국가들이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역사적 유산 및 상호 의존성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주의, 리저널리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주의를 연구할 때 또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기구에 포함되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분석할 때
특별히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구성주의적 접근입니다. 우리 구성주의적 접근,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인간과 사회 제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사회 제도라는 것이 국제관계, 국제기구 이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들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그 제도가 형성되고 변형되고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천착하는 접근이 이제 구성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개념과 상징, 관행들을 가진 사회적 또 정치적 구상이라는 점을 볼 때 이 부분은 또 구성주의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역성을 형성하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정체성, 어떤 것을 규범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런 의미를 공유하는 것, 그런 요소들이 유동적인데, 이제 유동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국가들이 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태에 따라서 이 지역 그리고 이 기구에 대한 가입 여부가 또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초국가적 자본주의적 과정으로서 이제 지역에 대한 이 각 지역 테리토리 안에서, 영역 안에서 이제 무역과 교류가 증진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또 비영토적 또 기능적 요소로 이 지역을 또 묶어서 설명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환경 또는 정체성 집단의 영역.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이슬람 어떤 종교적인 내용을 또 아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기관, 국가 간 기구, 지역 기구, 이슬람 기구들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었던, 또 그렇게 독립을 했었던 그런 영연방 국가들의 연합도 영토적이진 않지만 초지역적 어, 내용으로, 기구로 또 연합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핵심 그룹 구성 국가들의 인식과 또 편견, 또 희망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 지역이 여기까지가 우리 지역이야, 우리 지역 기구가 형성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국가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과정에서 선택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EU의 확장인데요. 우리가 서유럽에서부터 출발했었던 그런 6개 국이 점차 확대되어서 또 냉전, 탈냉전 이후에 또 동유럽 국가들까지 다 포함되게 되면서 27개 국가가 또 회원국으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도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유럽연합에. 터키는 유럽연합입니까? 유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터키의 역사는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펙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구들 중에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호주는 뭐 서구의 영향, 또 우리가 또 서양이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될 수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화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오는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오늘날의 지역기구는 중복된 회원국을 가진 다수의 기구들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아주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여러 지역기구들의 또 정회원으로, 아니면 또 준회원으로, 옵저버 자격으로, 또 초청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맺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역기구를 바라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물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유럽 통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럽 통합 초기 단계들.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의 한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 물결은 1980년대 후반 또 단일 공동시장과 유럽연합이 이제 진짜 유럽연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럽 통합의 초기 단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럽 중심적 이론의 어떤 지역주의들이 이제 이 단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유럽의 실험을 모방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뭐 유럽의 모양과 같은 어떤 통합된 지역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제 유럽 수준의 통합을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시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또 단일 공동시장과 또 이런 내용들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을 알린 것은 또 북미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잘 아는 나프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지역기구들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가하는 세계와 함께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무역 블록들이 점점 형성되게 되는데요. 또 글로벌 경제의 변화, 냉전의 종식, 또 세계 무역 협상의 결과가 WTO 안에서 불확실성이 나올 때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무역 블록이 또 동일하게 형성되는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승리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이 증진하는 측면, 개별 무역, 국가 간의 개별 무역 조약을 통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내에 우리가 지역 내에 또 우리 지역 내에서 관세를 낮추고 또 동일하게 다른 지역 우리 지역 외의 국가들과는 우리가 동일한 관세를 맺자 하는 이런 관세 동맹의 형태로 또 진행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최근에 또 지역주의의 내용은 신지역주의라고 하는데요. 신지역주의의 내용은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구적, 다원적 특성이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거버넌스 이야기라고 할 때 다양한 행위자들을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다극적 체제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행위자, 다원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역동성의 일환으로 이제 비국가 그리고 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 새로운 지역기구 내에서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다양한 역동이 등장한다고 했는데요. 이 다양한 역동에는 첫 번째로 지역 내에 뭐 패권국가, 강대국에 대한 사회적 저항, 그리고 그것이 어떤 또 개별 국가의 어떤 분노로 연결되고 이러한 역 내에 또 다양한 역동들이 있는데요. 또한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세계화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와 또 그것을 또 반대하는 또 시민단체 다양한 행위자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어, 또한 또 지역화에 대한 반대, 또 반대 입장에서도 세계화를 또 추진하려는 또 시민단체 행위자들이 계속 등장하고요. 이런 갈등들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주의, 지역기구가 강조되는, 지역 통합이 강조되는 또 정치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권력의 역학관계입니다. 그 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강대국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통해서 그것이 어떤 지역기구가 형성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주기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또 이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시기 동안에 공산주의 진영이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주 기구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남미에서의 어떤 지역주의는 이제 우리가 연합을 해서 또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남미의 연합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학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또 미주 대륙 안에서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미국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역 기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쌍무적 관계, 또 미국과 일본, 또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아세안, 이렇게 쌍무적 관계로 안보나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체성과 이념을 통해서 어떤 지역주의가 또 하나로 또 형성되는, 지역기구가 하나로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지역이 어떻게 정의되고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같은 공유하는 지역인지 아주 중요한 형태를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정체성과 이념이 지역의 정의와 지역주의의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지역도 상상되고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성주의적 접근이 이런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지역주의에서 독일의 역할을 볼 때, 독일은 뭐 패전국이지만 지역 내에서의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유럽연합의 또 지도국의 어떤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념도 국가와 또 지역기구의 응징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세계 지역기구 같은 내용들에서는 제3세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건 지역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념적인 요소가 특별히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반식민주의, 또 불간섭, 아니면 아랍연맹의 경우에는 범아랍주의, 아프리카 연합 같은 경우에는 범아프리카주의, 또 OAS 미주기구와 같은 경우에는 범미주주의,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유럽연합과 나토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에 기초하는 것도 어떤 이념으로 통하여서 이 정치적인 요소로 이 지역주의를 이끄는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념도 시간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OAS 또 미주기구의 경우에는 1990년대까지는 불간섭주의였지만 그 이후로 또 민주주의의 증진과 자유민주주의의 폭넓은 수용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이 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내부 및 외부 위협을 느낄 때 많은 영내 국가들이, 개발 국가들이 또 지역 기구 또 지역주의를 또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안보 문제는 지역 기구의 어떤 형성과 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에서도 살펴봤듯이 냉전 기간에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 나토와 또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이 WTO는 세계무역기구가 아닙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안보 기구들 간의 또 갈등, 대결 구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리우 조약이나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도 이제 냉전 시기 지역 동맹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입지가 군사력이 투사되었을 때, 또 베트남이 또 캄보디아를 침공하였을 때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또 아세안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979년 이란 혁명, 그리고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던 이 시간 동안에 이제 걸프 협력 회의라는 기구가, 지역 기구가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또 이런 기구를 만들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합을 만들려는 형태는 또 왕왕 벌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대한 반발을 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미주개발은행과 IMF, 월드뱅크 이러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어떤 기구들을, 국제 기구들을 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대안적인 금융기구로 남부은행 이런 부분들 창설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림반도를 점령하거나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행동들, 그리고 중국의 또 경제적 이니셔티브들, 1대1로 사업,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경우 이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또 아세안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그 아시안 금융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 특별히 중국에 직접 해외 투자가 증대되게 되면서 아세안의 경우는 이제 경제 협력과 역량이 강화될 그런 의식이 느끼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1990년대 이후에 WTO화, 무역 자유화가 사실 더 진전이 안 되는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역 무역 블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양자적, 또 자유무역 협정이 확산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국내 정치 요소로 또 지역 기구가 형성되거나 지역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정치적으로 비슷한 체제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제도가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면 지역 조정 기구에 대한 합의가 이제 용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시장 자유주의, 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내용들 아주 연합하기 쉬운 형태들이었던 것이죠. 아세안과 같은 경우도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효과를 보았지만 사실 회원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주변 국가와 어떤 차이점이 더 증대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인데 베트남, 라오스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태국과 같은 경우에는 군부 통치와 민주주의가 섞여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체슈타인이라는 정치학자는 유럽에서 정권 유형의 유사성이 이제 지역 통합 또 지역의 통합에 있어서 정치적 또 법률적 지역주의를 촉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이제 정권 유형의 다양성이 민족 및 시장 기반의 지역주의를 촉진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유럽의 기업들이 또 국가를 이제 압박해서 이런 국내 정치적 요소를 통해서 EU 단일 시장이 완성되는 모습도 어떤 국내 정치가 하나의 요소로 지역주의, 지역기구를 형성하는 이유로 설명되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리더십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럽연합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지역주의는 또 모네, 또 슈망, 이 프랑스와 독일의 유명한 또 지도자들이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지역 통합 또 지역 기구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역 내에서 한 주도적인 국가의 역할도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아세안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는 호주와 또 일본이 그것을 주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 연맹에 대한 내용은 이집트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데스 조약이라고 하는 남미의 안데스 지역 주변의 국가들의 연합체의 모습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 그리고 미주기구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흥미롭게도 나프타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자유무역 FTA가 미국 또 멕시코 이러한 3개국이 북미가 하나로 자유무역 지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인 요소로 우리 지역주의가 또 지역기구가 형성되는 원인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 내에 그 영역 내에 또 경제적 협력이 통해서 이익을 보는 요소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높은 상호 의존, 또 무역 투자, 또 경제 정책적인 상호 보완성이 있을 때 또 지역주의, 지역 기구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 경제 교역이 증대되고 상호 의존이 증대될 때 상호 간의 민감성이 증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기능주의 이론의 어떤 기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유럽연합이 어떻게 탄생하고 설명되며 또 어떻게 경제협력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영역들까지 협력의 범위라 내용을 확장시켰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아주 유용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도 이러한 형태가 아주 미약하나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역 단위의 통합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대한 지표 투자가 증대되면서 바로 지구 반대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국가들에게 이제 영역 그 국가 인접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투자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이죠. 유럽이 어떻게 지역 통합이 증대되었는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높은 상호 의존, 또 무역 투자, 그리고 경제 정책적 상호 보완성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유럽연합처럼 무조건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국제기구가 탄생된다. 이러한 인과관계 설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지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는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역 내 무역은 확실하게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북미 시장이나 다른 역 외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아시아의 어떤 특징들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 내에서 경제 협력이 진행되면 자동적으로 지역주의, 지역기구가 확장되고 확보된다는 설명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럽의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가? 라고 또 반대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례 연구와 또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유럽연합을 살펴볼 때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지역기구는 지역주의, 지역연합, 이 지역통합의 과제가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서유럽 부흥 경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유럽 경제협력기구가 형성되게 되고 안보를 협력하기 위해서 나토가 창설되게 됩니다. 유럽 평의회가 창설이 되고요. 이 평의회의 목적은 다목적 조직이었는데 회원국 간 연합의 극대화, 공동유산의 유럽이라는 유산이죠. 유럽 유산의 이상 그리고 그 원칙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유럽 평의회를 창설하였습니다. 프랑스, 서독, 또 네덜란드, 벨기에, 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서유럽 지역 국가들 6개국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보다 심화된 통합 과정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게 됩니다. 그것의 출발을 알린 것이 1952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양한 영역들에서 교류와 또 공동시장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원자력 문제도 우리가 공동시장을 만들자 해서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을 만들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1958년에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독일의 제공비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유럽 연합이라는 형태를 창설하게 되고요. 1960년 이제 공동시장 미가입국들을 위해서 유럽 자유무역 연합이라는 EFTA를 창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1970년대는 이제 데탕트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동유럽의 또 많은 국가들, 또 특별히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과 또 서유럽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공동의 안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럽 안보 회의 CSC인데요. 이제 여기서 동유럽과 서유럽이 함께 안보 회의를 하는 장면도 연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뒤의 역사를 알고 있듯이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해체되고 이제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그 동유럽에 있는 9개국이 나토의 회원국이 되고 전체 10개국이 더 EU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유럽 지역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기구는 또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나토인데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잘 조직된 지역 안보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작전들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또 코소보 또 소말리아의 반해적 활동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과 함께 또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에서 작전을 수행하였고요. 수단 그리고 리비아에서도 작전을 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사태 당시에도 개입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나토의 동진을 주요 위협으로 삼고 그 저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토는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삼고 이제 유럽 회원국들을 집단적 영토 방어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집단 안보 개념이 실제로 이제 적용된 어떤 안보 기구인데요. 유럽 북미에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국가에 대한 무장 공격은 전체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반격을 취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이제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공격을 받았으니 이제 미국이 공격을 한다. 미국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도 공격을 한다는 형태로 취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안보기구의 핵심적인 또 원칙, 그 내용은 이제 민주주의, 또 개인의 자유, 또 법치의 원칙에 기초해서 회원국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동유산을 보호하고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안보기구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지역기구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용들보다는 이러한 구조가 있고 이러한 구조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대서양 이사회, 또 사무총장, 그리고 나토 의회, 또 나토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대서양 이사회입니다. 북대서양 이사회에서는 장관급 회동이 이루어지고요. 외무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매년 최소 2회씩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뤼셀에서 본부가 있고 대사급 회동이 매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회원국들은 사실상 거부권, 우리 디팍토 베토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실상 거부권이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도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의 역할은 예산을 준비하고 회의 의제를 발안하고 사무국을 총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대표로서 북대서양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역할도 사무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는 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국에 있는 2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 기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입법부와 협력해서 또 시민들과 협력하는 그런 각국의 입법부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 그런 역할들을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토에는 이게 안보기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수행하는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원국의 참모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합된 지휘 군사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군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기관으로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있는데요. 이 최고사령관은 이름이 유럽연합군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 주도의 안보기구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위급 군사령관이 이 지휘를 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나토의 작전이 이제 비회원국, 동맹국, 또 비동맹국에 또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작전을 그렇게 같이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90년 또 보스니아, 또 나토 주도로 군사작전에 러시아가 포함이 되어서 또 뿐만 아니라 22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토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대서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대서양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 대양을 말하는 것이죠. 유럽의 유럽의 안보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범적인 또 논증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들에게 통보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그런 때로는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의를 상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안보기구의 예산 공유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불만은 미국이 또 많은 예산을 내고 있고 EU가 전형적인 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탈냉전 시기에 나토가 이제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이 동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또 나토에 또 가입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나토에 완전 가입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스크바 아주 코앞까지 또 이 나토가 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나토의 확대가 옳은가 그른가라는 문제도 있지만 안보 내용을 협력하기 위해서 유럽 안보 협력기구 우리가 앞서 봤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또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한 유럽 안보 협력기구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두 기구의 어떤 역할의 중첩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나토가 동진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의 관점에 의해서는 이제 나토 확대라는 것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런 상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한 사람도 있고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또 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공산권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또 이런 위기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안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나토를 반러시아 군사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 이제 안보리의 승인 없이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히 상임이사국의 어떤 승인 없이 이제 나토가 코소보에 개입한 작전을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 또 미국이 이를 저지하는 장면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에 가입이 심하게 되었을 때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의 동진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나토 서밋 정상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대표로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회의에서는 나토에서 아시아 국가들도 초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또 한국 등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토는 북대서양 또 유럽에 대한 내용들만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나토가 단순히 한 유럽 내의 지역 기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런 지역의 확대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화되고 향후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탈냉전기에 나토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 유고슬라비아 이 발칸 반도에서 했었던 작전입니다. 1992년 최초의 나토 군사 작전이었는데요. 이제 무기를 압수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보스니아, 세르비아의 군사 시설을 폭격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주요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에 대한 책임을 이제 나토가 맡게 되고요. 이제 나토 주도의 평화 이행 부대를 계속 병력을 공급하고, 이 평화 이행 부대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 안정 부대로 2004년까지 활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99년 나토의 78일간 폭격과 코소보 개입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99년 그리고 현재까지 코소보 군의 또 다수의 병력을 나토에서 공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함정에서 크루즈 미사일이 또 발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봤었던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이 장면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또 나토에서는 2만 5천 명의 또 신속 대응 부대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동맹 협약, 또 병력, 또 비행기, 헬기 다양한 준비 사항이 부족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의 승인을 통해서 이제 국제안보지원부대 5천 명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도 했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작전은 최초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건의와 또 그 건의가 이제 확대되도록, 그것이 정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 탈레반, 반 알카에다 전쟁 이런 내용도 수행을 했었고요. 아프간 군대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나토가 참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유럽 동맹국 내 논란을 발생했습니다. 동맹국의 다수는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전의 위치와 내용을 제한하기를 원했었고요.
1914년 국제안보지원부대는 공식적으로 역할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프간 양자 안보 협정 및 병력 협정에 대한 나토의 지위를 통해서 아프간 국내 안보 병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지원하고 공급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나토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라크 지역, 그리고 다르푸르, 그리고 소말리아, 리비아의 다양한 지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리비아 지역에 대한 영상과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라크는 2003년 또 이라크 전쟁이 날게 되었을 때 나토 동맹국이 동일하게 또 분열되게 됩니다. 이제 2004년, 2011년 그 사이에는 이라크에 군대를 훈련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르푸르 이 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연합 평화 유지군을 위한 공중 보급로 지원, 그리고 수단의 이 다르푸르 지역에 그리고 또 소말리아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2007년, 2008년 나토 함대가 이제 소말리아, 아프리카 북동부 연안에 있는 반해적 행위들을 계속 순찰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또 독재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유엔 안보리의 의결로 공중 또 해상 공격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을 확장시켰고요. 무기 수출 금지를 시행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비아 사태 때 또 이것이 인도주의적 개입인지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또한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감시 자료의 75%를 이제 나토가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또 작전을 위한 비행 연료도 미국이 75% 이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탄약, 군사, 인력 지원도 지속적으로 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나토의 경우 미국이 유럽 외부에 대규모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토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또 옳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또 나토의 최근의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리비아는 이집트 왼쪽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당시 카다피 정권이 독재를 수행하게 될 때 이제 나토의 이름으로 이제 리비아를 공격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살펴볼 내용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입니다. 앞서 제 역사적 부분에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기구들 국기를 개항하는 것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지역 국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이처럼 가장 유럽 안보 체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는 유럽 뿐만 아니라 구소비에트,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 총 57개 회원국이 이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에서 이제 기구로 이제 그것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안보 협력 그것을 조정하고 또 분쟁 방지를 위해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더욱더 발전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유럽 연합 유럽 안보 협력 회의 CSCE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유럽 안보 협력 회의는 독일의 국경 문제, 또 분단 문제 이것이 2차 대전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유럽 회의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구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1975년 헬싱키 최종 의정서를 맺게 되는데요. 그 최종 의정서에는 어떠한 안보 협력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었냐 하면, 첫 번째,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 두 번째, 국경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 국경 불가침.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네 번째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끝으로 또 국민 자결 및 국가 간 협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당시에 동구권과 또 서구권이 같이 뜻을 모아서 원칙들을 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헬싱키 최종 의정서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역사적 교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는 이제 신흥 지역의 독립운동이 반복되게 되면서, 진행되게 되면서 신뢰 구축 조치, 투명성 강조, 또 민주화, 소수자의 권리 보호 강화, 이러한 원칙들이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1990년대 이후에는 OSC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유럽 안보 협력 회의에서 이제 기구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구의 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이 있고요. 연례 장관급 회의, 그리고 정상회의가 연 2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이사회가 있고요. 또 기타로서는 분직예방센터, 민주적 제도 및 인권사무소, 또 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고등판무관실, 또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특별 대표 및 조정관 사무소, 이런 내용들이 기타 영역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의 안보를 협력할까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기 규제, 반테러리즘, 그리고 초국적 범죄와 또 마약, 무기, 인신매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처를 우리가 공동으로 하자. 인권과 소수자 권리 보호와 또 그런 것을 진흥하는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선거 과정의 모든 부분을 조직하고 또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독립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력이나 또 이러한 행정 능력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또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잔 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요. 체첸에 분쟁이 있었을 때는 정전 협정을 주재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또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리고 타지키스탄, 이제 그런 국가가 정부 분리지역 분리지역 운동이 있고 분리지역에 대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지역 간 협정을 중재하는 역할도 우리가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크림반도, 이 지역들에 대해서 전쟁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외교도 착수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소보와 같은 경우에는 나토의 보안 병력과 함께 유엔 코소보 임무단의 일부로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시민사회가 발전되고 또 선거가 공정하고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인권보호, 경찰력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사법 체계가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재구축에 또 지원을 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 또 비판적인 부분들이 동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탈냉전 이후에 또 많은 동유럽 국가권들이 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어, 선거 감독 시 또 불균형, 죄송합니다. 가입한 것이 아니죠. 가입한 것은 이제 EU일 텐데, 이제 기존에 지나고 나서 그 지위가 바뀌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전 기간 동안에는 WTO에 또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한 일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면,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해체되고 그것이 어,
그렇게 기존에 가입되었었던 국가들의 어떤 위상이 또 바뀌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선거 감독 시 불균형한 또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또 특별히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또 관심을 많이 부여한다든지 특별히 구소련 지역, 구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유럽 지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초점을 부여해서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 아주 다양한 광범위한 회원국들의 가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나토, 유럽평의회, EU의 역할과 중첩된다는 그런 평가도 받지만 광범위한 회원국을 유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또 구소련 그리고 구유고슬라비아의 많은 지역에 또 장기적인 현장 임무를 수행했었다는 그런 기구의 어떤 특징들이 이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우리가 따로 그것을 두고 뭐한 학기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도 방대한 내용인데요.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만 개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제 협력되고 통합이 될수록 다른 영역들도 확장된다. 이런 부분이 기능주의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초에 6개 국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회원국 28개 국가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제 국제기구의 또 기능주의적 설명을 잘 설명하는 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제와 사회가 밀접하게 통합하면 통합할수록 다른 영역들까지, 특별히 정치 영역들까지 확대된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연합이 확대되고 또 통합되게 되면서 5억 명에 달하는 유럽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로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유럽연합의 회원국에 있는 유럽인들은 이제 유럽연합 여권을 가지게 되고요. 전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로화를 사용하고요.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 이후에 또 개별 회원국의 또 극우화 그리고 탈유럽화 정책, 브렉시트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 영상은 제가 또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또 오픈 유니버시티 방통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 형성된 만들어낸 영상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연합의 통합의 역사를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의 또 지역 정치 경제 통합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국제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형성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 합중국을 만들자 미국처럼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또 안보 위협, 또 경제적 인센티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통합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 연합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의 주력 분야들을 같이 협력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더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어, 슈망이 프랑스, 독일 지역의 석탄 및 철강 생산을 공동의 고등기관에서 관리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양국은 핵심 산업에 석탄과 철강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국제기구, 국가기구를 초월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관리하게 될 때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주장을 동의를 하게 됩니다. 두 국가들뿐만 아니라 초기에 6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로 형성된 이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당시에 영국에는 이렇게 이 철강 공동체 석탄 철강 공동체 가입하게 될 경우에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는 이런 자주권 침해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란을 예상하고 처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점차 다른 분야로 이제 통합이 심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앞서 봤듯이 유럽 원자력 공동체, 원자력 시장도 우리가 통합을 하자라는 형태로 취해지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형태로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와 또 유라톰 그리고 EEC는 향후 EU 헌법의 근거의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마 조약인데요. 이 로마 조약을 통해서 유라톰과 공동시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내로 우리가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만들자 결의를 했었고 관세 그리고 개인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그런 장벽들을 축소하는 결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동농업 그리고 교통정책을 개발하게 되고 유럽사회기금과 유럽투자은행도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라톰, 원자력 에너지도 공동시장을 같이 만들자라는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1962년에는 공동으로 농업정책을 만들자. 그래서 공동농업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농산물을 단일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농민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유럽 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진행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이 6개국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기준과 규정을 조율하고 조화하는 과정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노동정책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각국마다 다 다른데 이것을 일정 수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작업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8년 그리고 6개 회원국은 결국에는 관세 동맹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관세 동맹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비회원 국가의 공동 외부 관세 원칙 우리가 EU 아닌 나라들하고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될 때 똑같은 관세를 맺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국제무역 회담에서 이제 단독 협상체가 구성되고 내부 무역 장벽이 제거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969년 경제 및 통화 동맹의 원칙에 같이 동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치연합체 전 단계로 우리가 이행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화폐, 돈 이런 부분이 다 결정이 되고 같이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남은 것은 정치연합체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 변동이 조절되게 되고 국내 경제 정책이 서로 많은 국가들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회원국이 확대되게 됩니다. 1973년에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되게 되고요. 1970년대 후반부터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입되게 됩니다. 사실 특별히 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입되게 되면서 회원국 간의 경제 발전의 격차가 조금씩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 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받아들이면서 유럽 전체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확대된다. 우리가 EU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국가들을 받아들인다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1994년에는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또 가입되게 되는데요. 또 탈냉전 이후에는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또 차례차례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가입되게 되면서 또 유럽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회원국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우리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이행해야 돼라는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코펜하겐 조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코펜하겐 조건에는 뭐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법치, 인권 존중, 그리고 소수자 보호, 또 시장 경제 원리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계속 생길 EU 관련된 규정과 법률 시행에 대한 역량을 입증해야 된다고. 그것을 법률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역량을 입증해야 된다고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또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 또 가입되게 되었었지만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코펜하겐 조건에 대해서 극우적인 목소리를 낸다든지 다른 또 민주주의적 내용들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마찰되는 요소가 왕왕 드러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7년, 2013년 이런 확대 과정을 차례대로 경험한 결과 동유럽 11개국, 지중해 2개국이 같이 포함되는 확장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회원국 확대에서 이제는 조금 더 깊은 단위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통합의 심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시장이 창설이 완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EU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화폐 동맹 그리고 단일 화폐가 창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모두 다 엘리트 주도의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또 EU라는 것이 엘리티즘과 또 개별 국가의 또 많은 대중들 사이의 민주성에 대해서 대표성에 대해서 또 정당성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1987년 단일 유럽 의정서를 통해서 1992년 말까지 우리가 단일 시장을 완성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EC 거주자들은 이제 EC 지역이라면 거주, 노동, 연금 수령이 동일하게 다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92년 마스트리트 조약을 위해서 가장 긴밀한 유럽인들의 연합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3축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네, 3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경제 및 사회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EC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1999년 유럽의 단일 화폐 제도와 합의에 같이 촉매가 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여권, 유럽 시민권이 부여되게 되고요. 유럽 내 희망 지역에서 이제 거주권, 참정권이 부여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유럽연합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우리가 유럽연합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각 국가들이 안보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안보 백서 뭐 이런 내용, 국방 백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각국마다 추구하는 안보의 어떤 전략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통합을 해서 유럽연합은 이러한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을 취한다라고 만들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축은 또 사법 및 국내 문제에 대한 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마스트리트 조약 30주년 지난 기념 영상인데요. 이 내용도 영상을 따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다양한 조약들을 통해서 통합이 심화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유럽연합이 확대되는 작업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회정책, 이민, 망명, 환경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조율하고 다루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3년에는 니스 조약이 있었습니다. 보다 민주화된 EU를 추구하면서 유럽 의회의 의석수가 증가되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EU의 가중 다수결 투표에 대한 어떤 비중을 수정하게 되고요. 국가별 의원 수도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리스본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조직의 효율성 개선과 민주성 향상을 위해서 이 조약을 맺게 되었고요. 헌법 초안에 또 많은 조항에 많은 부분이 통합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후에 국제적인 법률적 지위가 이제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EU라는 이름으로 국제 조약에 서명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정부 간 기구에 EU가 또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EU 권리 헌장이 이 시기 이후부터 이제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되는 제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럽연합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요이사회 혹은 EU이사회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이사회가 있고요. 혹은 정상회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기타 기관으로는 유럽경찰국, 유로폴,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유럽투자은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집행위원회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초국가적 집행과 관료 기구입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에 의해 임명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럽의 일반적인 이해를 표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지침과 규정을 제안하고 조약의 존중과 또 공동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요이사회인데요. 각 회원국들의 장관들로, 그 특정 영역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간주의를 대변하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럽 의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구였는데 마스트리트 조약 이후에 유럽 의회로 권력이 더 이전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요이사회 의장은 각 국가별로 매 6개월마다 순번제로 돌아가서 진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회의에서 이제 EU를 대표하는 모습들을 취하게 되고요. 강요이사회 의장과 또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집행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강요이사회 회원들은 국내 정치 인사들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역학관계는 국익 혹은 국내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유럽 이사회입니다. 정상회의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국가 원수들 또 정기적으로 이 원수들이 국가 원수들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매년 4차례나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 이상 회동도 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입법이나 정책 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단일 시장의 종결, 통화 동맹, 그리고 회원국의 확대, 대외 정책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나 유럽 채무 위기와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이드 해주는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의회입니다. 유럽 EU에도 의회가 있는데요. 회원국의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임기는 5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원국의 인구에 따라 이 의석이 배분되는데요. 총 751명으로 아주 많은 형태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3개의 언어에 대한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운영과 관리가 어려운 형태라고 합니다. 유럽 의회에도 정당이 있는데요. 이 정당은 다양한 이념들을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좌익 진영에서는 사회당, 그리고 우익 진영에서는 유럽인민당, 그리고 중도 지역에서는 또 자유당, 또 유럽 민주당 연합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 의회에서 하는 내용은 강요 이사회와 함께 법률과 예산을 또 승인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재판소입니다. 유럽 재판소는 EU의 법 그리고 그 조약을 해석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어떤 연합의 내용을 집행하거나 그리고 그 분쟁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임기가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명의 법률 심의관이 소송을 심의하거나 아니면 전원재판부로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선결적 판결입니다. 선결적 판결이라는 것은 미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국내법의 쟁점이 어떻게 EU법과 어떤 부딪히는지 연결되는지 국내 법원과 그런 재판소의 자문을 계속 해주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개인이나 또 기업, 또 회원국이 또 EU 기관이 또 그런 내용들을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법적 분쟁이나 해결 과정 가운데 불복하는 국가가 생겼을 때 그 불복하는 국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유럽 사법재판소에 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럽연합은 공동의 정책들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회정책, 두 번째 공동 외교 안보 정책,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사법 및 내무 분야에 대해서 공동 안보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회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동일한 사회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대처 목적으로 또 이 사회정책을 추구하게 되는데 노동자의 권리나 여성 남성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리고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 뭐 근무 생활 조건의 문제 이런 내용들을 또 사회정책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외교 안보 정책으로는 1970년대 중동의 정세에 같이 협력하게 되고 또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취했습니다. EU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내용, 그 해결 방식, 제한 방식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두 국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도주의적 개입 작전들에서 봤듯이 평화 유지, 평화 강제, 그리고 반해적 작전에 그렇게 투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럽 연합은 유엔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고 대다수의 국제 개발 원조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기구 중 하나입니다. 끝으로 사법 및 내무 분야인데요. 인종차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 부패, 그리고 테러, 인신매매, 또 불법 마약, 또 무기 등 이런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또 이런 신흥 안보 문제들이 있을 때 교차 국경 범죄에 대해서 EU 및 법적으로 비EU 거주자들을 위한 공동의 관행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이제 쉥겐 협정이라고 해서 이 쉥겐 협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역내의 국경 감시를 철폐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동이 자유롭게 된 것이죠. 또 유로폴, 그 유럽연합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항하는 그런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도전들이 있을까요? 유럽연합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럽연합이 더 끈끈하게 더 깊은 연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한쪽으로서는 그런 초국가주의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덴마크가 그런 내용들을 추구하고 있죠. 우리가 또 알 수 있듯이 유럽 내에 분리주의 운동이 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브렉시트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영국은 유럽연합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이로부터 또 한국인은 또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또 입국 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이었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예시를 들면 제주도에 가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EU 탈퇴하고 나서부터 아주 복잡한 서류 과정과 또 입국 절차 과정이 바뀌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지역 내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또 아주 긴밀하게 또 통합된 지역기구 중 하나인데요. 어, 다른 많은 지역기구들이 유럽연합의 통합 모델을 또 벤치마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런 유럽연합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 기구와 또 유럽의 지역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미주 기구와 또 다른 지역 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